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유력 후보지인 용산의 국방부와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를 현장 실사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국방부와 외교부에선 당장 건물을 비우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 속에 인수위 현장 실사단을 실은 버스가 국방부로 향합니다. 실사단은 건물 옥상까지 둘러보며 국방부 주요 시설들은 물론 주변 주한미군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 계획까지 점검했습니다. 실사단은 집무실을 이전할 공간의 경호나 보안, 시민 접근성만 아니라 해당 부처 업무 차질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나 국방부나 중요한 부처니까 단절 없이 이 업무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비용 문제, 국민들의 편리 여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본부 건물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물동량을 이사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20일 정도도 24시간을 돌려야만 물동량을 뺄 수 있다라고. 실사단은 다른 후보지인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찾아서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결정은 언제 되나요? 외교부도 건물을 비우고 이사할 경우 전 세계 170곳 제외 공간과 연결된 외교 통신망이 최소 3, 4주간 중단될 거라며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인수위 실사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난색에도 윤석열 당선인 측은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그 아름다운 산책길과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수위 실사단은 두 청사의 장단점에 대한 실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당선인 측은 당초 경호나 보안 문제를 다 검토했다며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 갑자기 용산으로 방향을 틀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가적 중대사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지난 1월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경호나 보안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당선되면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호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당장 인수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뒤 지난주에도 윤 당선인 측은 모든 점검을 마쳤다며 광화문 이전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보안, 경호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 또 상황을 점검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직속으로 청와대 이전 TF가 구성된 직후인 이번 주 초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검토를 끝냈다던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이 정부 서울청사의 취약점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던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용산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여기에 외교부 청사도 국방부와 함께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불과 며칠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가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또 용산으로 그리고 다시 용산과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처음 계획했던 광화문 청사가 어렵다면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무조건 청와대 밖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뜬금없이 용산으로 간다는 건 풍수지리설 때문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풍수지리설이다. 그거 믿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며 이렇게 쫓기듯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통신과 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철회된다. 국가 최고 지휘본부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확산되면서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군 안팎에선 국방부 청사가 새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될 경우 국방부와 직속 부대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면 국방부는 곧바로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본청 외에도 사이버 사령부 등 국방부 직속 부대들도 줄줄이 이전해야 하다 보니 이전 대상 건물만 최소 10곳, 대상 직원도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 전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야 하는 상황. 결국 4월 한 달 동안 이전 및 재배치를 하느라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직속 예하 부대들까지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대규모 열병식 정황은 이미 확인됐고 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 징후까지 포착되면서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북한이 추가 ICBM을 발사할 경우 즉각 원점 타격 훈련으로 맞대응하라는 지시를 5년 만에 전군에 내렸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준의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군 내부에선 이사 중에 군 통신망은 먹통이 될 수도 있는데 하필 이럴 때 이전을 강행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합참에서 주도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훈련 기간 합참 건물 안에서는 국방부 장차관실 리모델링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최고 등급 보안 시설에 그것도 훈련 중에 민간인 공사 인력이 드나드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훈련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이동에 대해서 국방부가 공식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용산에선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고 교통이 큰 혼잡을 빚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상인들 사이에선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용산을 다녀왔습니다. 국방부로 들어가는 왕복 2차선 도로.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타고 있는 버스 앞을 청와대 용산 이전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펼쳐든 주민들이 막아섭니다. 무대가 올 수가 없어 여기 올라고 그래요. 정치는 광화문이야.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데모하면 어쩔래?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저희가 잘 전달을 해서 국방부에서 300m 정도 떨어진 52년 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이들은 재건축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녹물을 마시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역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박수 치겠습니다. 용산 지역은 최근 국제 업무단지 추진과 공원 개장을 앞두고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 가능성 소식에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어제 오늘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진척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반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민폐를 끼치냐는 이거예요. 그냥 뭐를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찍었지. 주민들은 가뜩이나 통행이 많은 국방부 앞 도로가 경비와 경호, 대통령 출퇴근으로 정체가 더 심해지는 것도 걱정합니다. 집무실이 여기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 의전 같은 것도 더 하게 될 거고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져 장사가 잘 될 거다. 낙후된 일부 구역이 정비돼 지역이 발전할 거라며 청와대 이전을 희망한다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다 들어오는 걸 찬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동인구가 많으면 좋겠죠. 도시가 좀 깨끗해지고 정비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방부를 강압적으로 이전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다며 이전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과 국민 통합을 국정의 밑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가림막을 당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이 나타납니다. 곧바로 열린 인수위 첫 전체회의 배경에는 윤 당선인이 직접 쓴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에서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저성장 양극화 해결을 중장기 과제로 꼽았고 임박한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직후에는 대선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라며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 인수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빚어져선 안 된다며 언론 접촉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도 당부했습니다.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이제 새 정부를 이끌어가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점심을 함께하며 코로나 추경과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법안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후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신냉전 시대에 한미동맹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한 차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조건 없는 회동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빨리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사전 조율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회동 성사를 위해 양측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강조하며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차례 불발된 회동 성사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민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윤석열 당선인과의 조속한 회동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대화 주제나 협의 사항도 미리 정할 필요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뜻도 전했습니다.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구 권력 충돌로까지 비춰지는 양측의 갈등 구도가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라고 청와대 비서진들을 단속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날 윤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비판했던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SNS 글은 양측의 회동 성사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도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양측이 청와대 만남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회동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동 성과를 위한 조율과 협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양측의 만남을 위한 물꼬는 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감사원 등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회동 조기 성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민주당에선 당내 퇴진론에 직면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쇄신론을 둘러싼 내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쇄신의 주도권을 가질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개파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면으로 최종 입장을 내려던 윤호중 위원장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좀 더 분명하게 당내 퇴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쓴소리도 격려도 들었지만 한결같은 목소리는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였다며 다시 한번 쇄신의 주역을 자임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비대위의 향후 활동 방향으로는 공천 혁신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정치개혁과 대장동 특검, 추경을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퇴진 논란을 매듭 지은 윤호중 비대위는 윤석열 당선인 측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며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인선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입니다. 다만 사리사욕을 벌이고 선당 후사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등 당 내홍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절차적으로도 민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권위와 권한을 갖게 되니 비대위의 재구성 권한을 갖자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조기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공식 결정하겠다고 말해 원내대표 경선 결과 등 향후 변수에 따른 거취 변동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결국 당내 시선은 쇄신의 주도권을 가져갈 24일 새 원내대표 경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부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이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도 없는 방식으로 치러지지만 이재명 캠프 비서실장 출신인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 캠프에 중추였던 박광온 의원, 정세균 계인 이원욱 의원 등이 출마를 예고해 개파 간 신경전이 일찌감치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이제 정점 기간에 접어들면서 신규 확진자 수 연일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적 모임의 인원도 8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기보다는 의료 체계를 보완해서 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완화가 있을 거라던 당초 예고와 달리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11시까지로 유지하면서 6명이었던 모임 인원만 8명으로 늘렸습니다. 단 이틀 동안 1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유행이 확산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점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수용성이 떨어진 만큼 완화 조치는 불가피했다며 유행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특성상 확진자 억제보다 중증과 사망자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처럼 확진자를 최소화시키면서 대응 체계를 가져가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기되고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40만 7천여 명, 위중증 환자 1,049명, 사망자는 301명 발생했습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증화율은 0.16%, 치명률은 0.09%로 1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60세 이상 치명률도 0.7%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66.5%까지 올랐고 광주와 전남 등은 포화 상태입니다. 정부는 정점 이후 2, 3주 동안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병상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증상이 호전됐다고 평가된 코로나 중환자는 권고 절차 없이 즉각 중증병상에서 이동하도록 퇴실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부할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고 병원은 손실보상이 삭감됩니다. 또 코로나 증상으로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중증도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상에 배정하도록 지침도 바꿀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 수도 이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치료자들은 동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병원에 몰리면서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약국에서도 일반 감기약부터 처방약까지 품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개인 병원. 하루 평균 80명의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일반 환자 진료까지 하다 보면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 전화는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환자분들께 소상히 증상에 대한 것을 듣고 이제 처방을 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게다가 신속 항원 검사로도 확진이 인정되는 이번 주부터는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등록하는 것도 병원 몫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양성 등록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약국도 코로나 약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감기약과 같은 일반 의약품은 상비약으로 미리 사두는 경우가 늘면서 진열대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미크론 증상에 관련된 약들, 인후통, 기침 가래, 기관지 그런 쪽의 약들은 지금 상황은 약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소염제와 진해 거담제 등 처방된 전문 의약품까지 이례적으로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다른 약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근방에 있는 그 의원 처방도 지금 소화를 못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약사님들은 제가 약을 좀 이렇게 빌려주기도 했어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지난 한 주간 3만 4천여 건이 처방되면서 남은 물량은 8만 8천여 명분밖에 안 됩니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의 계약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고 추가 구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의사가 확진돼도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사망자 수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죠. 화장장을 잡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유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장장이 없어서 5일장, 6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장 앞을 분주히 오가는 운구 차량들. 관이 옮겨지고 유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5일 전 돌아가신 93살 노모. 아들은 어머니의 유해를 모시고 경남 함양에서 경기도 성남까지 무려 250km 넘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화장할 곳을 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혼자 관에 두는 게 너무 빨리 모셔야지 이게 자식으로 도리를 다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나마도 3일장을 모두 마치고서 이틀을 더 기다린 끝에야 겨우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시스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나흘 뒤까지 모두 예약이 끝났습니다. 매일 자정 나흘 뒤 날짜에 예약이 시작되는데 불과 몇 분이면 마감됩니다. 애들 서서 노트북 갖다 놓고 요 땅에 12시 넘어서 4분 안에 예약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다 보니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고 전국 62곳에 불과해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갔다가 저기 부산도 갔다가 또 광주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치실과 장례식장까지 부족해 장례 일정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충원은 4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서 하루 안치하고 내일 유골함을 가지고 현충원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17개 빈소가 있는 안실이고요. 3일 뒤 빈소까지 예약을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치가 다 차 있고요.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랴부랴 화장장의 하루 화장을 수를 늘리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가 매일 수백 명씩 쏟아진다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상황은 보름 정도 전조 증상이 있었거든요. 고인분들을 어떻게 해줘야지 외국처럼 지금 시체 쌓여 있는 거를 봐야 되겠냐고요.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에 위협받던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이 한국에 들어왔죠. 정부가 한국과 협력했던 현지인들을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입국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특별 기여자들의 약 40%가 울산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의 학교 입학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피켓 시위가 한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녀 28명이 이곳에 입학하게 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아프간이란 나라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들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낯선 아이들이 오는 것 자체가 불안한 데다 교사들이 우리말이 서툰 아프간 아이들을 신경 쓰느라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겁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집단으로 살면 치안이 불안해질 거다. 국민청원 게시판엔 막연한 우려를 담은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식품점 한 가족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국 병원에서 일했던 40대 통역사 가족입니다. 외국 정부를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표적이 됐습니다. Just born a week ago, she got operation in the hospital. When she was discharged the next day, but just I suddenly went home, told my family, my wife, just get up. Very dangerous situation. We have to skip. 통역사 부부와 4명의 아이들은 한국 정부의 구출 작전으로 작년 8월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는 모두 391명. 이 가운데 29명이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취직했고 이들과 가족 157명이 울산의 옛 사택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In the future, I'm sure, so everything will be okay. We want our children educate here.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녀야 하는 아이는 모두 85명. 이 중 초등학생 28명이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한 학교에 가게 되자 갈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교육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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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학부모들은 아프간 자녀들은 따로 외국인 학교나 대안 학교에 보내라고 요구하지만 가까운 공립학교를 두고 먼 사립학교에 비싼 돈을 내고 보내라고 강요하기란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특별기여자 자녀들은 입학식 날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주 넘게 지난 다음 주부터 등교는 시작하지만 최소 6달 동안 아프간 아이 28명만 별도 교실에서 따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외국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배제당하고 분리된다면 통합교육으로 나가는 길이 그 아이들을 가장 먼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라는. So they are also missing the school. You know, the children, they are always asking when we can go to school. Long time just waiting.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그런데 말과 문화가 다른 아이들 그저 떼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앞서 우리나라에 정착했던 다른 난민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빨리 학교에 가서 또래 친구들을 사귄 게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또래들도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친구들과 학교를 나오는 3학년 마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모. 그런데 말하는 건 다른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친구랑 가지고 같이 가거든요. 야, 집 가고 키움센터 가야 돼. 가는 길이 똑같아가지고 맨날 데려다 주거든요. 취재 인터뷰보다 친구가 먼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풀었네. 이거 보고 베껴야지. 한국 문제집을 푸는 마피. 3살 오빠 퀴두스는 태권도복 차림으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살던 마피 남매는 지난 2019년 가을 반정부 활동을 했던 기자 아빠를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이듬해 봄, 바로 학교와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아무 말 하는지 몰랐어요. 친구들 이름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외우면서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친해졌거든요. 학원도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왜 기쁘게 컸어? 우리 태권도에도 다니는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그 태권도 다닐 때 그 얘들 보면서 배운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They come with African culture, so they teach the children. They hug the kids. Strictly forbidden, but now no problem. 선입견들이 있을까봐 걱정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이라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문제가 생겨도 그냥 아이니까 아이처럼 서로 중재를 하기도 하고. 어릴수록 언어와 문화를 빨리 배우는 데다 주변 또래들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사실 가장 직접적인 친구 관계와 같이 일상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할 때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아프간 아이들과 함께할 울산 학생들 생각은 어떨까? 저희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문화 그 관련된 교육을 좀 학교 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무섭다 보니까 조금 좋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친하게 지내자. 키두스의 꿈은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마피의 꿈은 에스파 같은 아이돌입니다. 손흥민이랑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들 남매는 아프간 아이들도 한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응원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한국말 잘하게 됐는데 학교를 못 가면 친구들 잘 알려주질 않으니까 바깥이 낯설고 그럴 것 같아서 학교를 꼭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크게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 일명 동학개미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등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갖게 되면서 주주총회 분위기도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주총장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1,600명의 주주들이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주총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한 달 전 출시된 갤럭시 S22에 쏟아졌습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 일부러 성능을 제한했다가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인 제품입니다. 주총장 밖에서는 소비자들이 트럭 시위를 벌였고 주총장 안에서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GOS에 대한 삼성 팬들에게 합리적인 납득을 주지 못했습니다. 총괄 책임직에서 손을 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장이 사과했습니다. 주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 새겨들어서 네이버 주총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자사주를 갖고 있는 네이버 직원들은 최선주 부사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고 인증 릴레이를 벌였습니다. 최선주 부사장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는데 또 ESG 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임원들의 스톡옵션 주식 먹튀 논란이 벌어졌던 카카오. 29일 주총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 방안을 내놓고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남궁훈 신임 대표 내정자는 주가 15만 원이 되기 전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네이버도 카카오도 이사 선임을 비롯한 안건들 대부분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여론에서 주목을 받고 이런 것들 자체가 향후에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의 주주는 506만 명,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LG전자의 개인 투자자 지분율은 이미 50%가 넘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올해 주주총회의 화두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윤만 쫓기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때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게 젊은 투자자들의 생각인데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느라 기업들도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삼척에 짓고 있는 원전 2기 규모의 초대형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스코 석탄 발전 중단하라! 탄소 배출 1위, 잇따른 노동자 사망,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규탄하며 최정우 회장의 퇴진도 요구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포스코는 주총장 출입을 까다롭게 통제했지만 주총장 안에서도 주주들의 요구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ESG,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입니다.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은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 10개 기업의 탄소를 어떻게 감축할지 실행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건의 대형 인명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의 소액 주주들을 모아 안전보건이사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젊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젊은 층은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이전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순히 이윤 창출을 넘어서서 기업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이제 요구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주주들이 3% 지분만 있으면 안건을 제한할 수 있는 주주 제한은 3년 사이 20% 넘게 늘어났습니다. 가결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활발한 주주 제한은 그것만으로도 경영진에게 새로운 압박 수단입니다. 강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그 기업을 성장시키고 약장시키는 역할인 것이지 방해하는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실제로 지난해 세계적인 석유기업 엑소모빌에서는 고작 0.02%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연기금들을 끌어들여 기후위기 전문가 3명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당시 엑소모빌 CEO는 모든 이사와 협력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미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병원과 학교 같은 민간 시설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민간인 피해를 키워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건데요. 전쟁이 길어지면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있는 대형 시장. 2만여 개 상점이 밀집한 시장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대도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고 시커먼 연기가 온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서부 지역에 대한 공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르비우 공항 근처 비행기 수리 공장이 부서졌습니다. 2주 넘게 러시아에 포위당한 남부도시 마리우폴은 초토화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은 어린이 등 민간인 수백 명이 대피해 있던 극장을 폭격한 뒤에도 도시 곳곳을 최소 50번 이상 폭격했습니다. Нас оставили без всего, все в подвалах. Живем, это ужас, разве можно так жить? За что? Скажите, вот за что? В чем мы виноваты? Перед кем?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침공 이후 2,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계속 커지자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을 포함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 전사자가 7,000명, 부상자도 2만 명이 넘어 군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 Russian troops went i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y were peacekeepers, getting exactly the opposite. So yes, morale is very, very low. 전문가들은 심각한 피해에도 전쟁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는 푸틴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전쟁이 길어지면 자칫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쯤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그동안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시진핑 주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떼버린 지 오래고 지칭하는 단어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앞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엔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는 단어를 동원해 원색적으로 푸틴을 비난했습니다. The Republic standing together against a murderous dictator, a pure thug who is waging an immoral war against the people of Ukraine. 바이든은 이번 전쟁이 단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 뿐 아니라 민주진영과 독재국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푸틴과 함께 권위주의적 리더로 여기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작년 11월 이후 넉 달 만인데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평가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중재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e have made clear our deep concerns about China's alignment with Russia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at. 바이든과 시진핑의 전화 통화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용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사 제목들입니다. 한국의 갈등 세계 1위 됐다. 한국이 문화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세계 1위로 공인받을 수준이란 얘기인데 이런 구체적인 등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갈등 세계 1위라고 명시한 건 지난해 6월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12개 항목에는 빈부격차, 지지 정당, 정치 이념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74%를 크게 웃돕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별과 나이인데요. 성별과 나이 갈등이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28개국 평균은 40%대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둘 다 80%에 달할 정도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또 있습니다. 역시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영국 BBC의 의뢰로 지난 2018년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27개국 시민들 약 2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개 갈등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빈부 갈등에서 4위, 세대 갈등은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조사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경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CD 소속 30개 나라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갈등 관리 능력은 27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이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갈등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격렬한 갈등이라는 게 그들의 세력 교체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걸 감각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왔는지, 그중에는 이처럼 정치권이 권력 장악을 위해 갈등을 강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선을 거치며 더욱 치열해진 각종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치유할 것인지 정치권이 교과서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지속적 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울산 삼척 산불이 피해를 준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죠. 반려동물이나 가축들도 화마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에 갇혀 있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타 죽거나 질식해 죽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위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덮친 경북 울진군의 한 마을. 완전히 타버린 집을 검은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는 개도 화마에 놀란 듯 잔뜩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개들은 무사했지만 집에 묶여있던 일부 반려동물들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허리 밑으로는 다 타버렸고 한 마리는
눈하고 뭐 이게 다쳐가지고. 가축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축사 곳곳에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는데 산불 당일 이곳에서 소 한 마리가 불에 타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에서만 축사 11곳이 불에 타 소 100여 마리가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 무덤 가에 가면 내 만날 그래 좋은 데 가 있나 이래.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축은 물론 반려동물조차 함께 대피할 수 없습니다. 재난 대피소에는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는 지침 때문입니다. 그 내 새끼 한 가지인데 내가 아침을 그 밥 주고 저녁을 밥 주고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내 친구 삼아 그래가 이렇게 왔는데. 반면 미국과 호주, 일본 등에는 재난 발생 시 동물 대피 법안이 마련돼 있고 동물을 버리고 갈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이후 동물 대피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 동반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농장동물들을 위한 대피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매뉴얼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난 상황 시 동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목줄이나 고삐를 풀고 축사문을 열어주기만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자, 요 며칠 봄 기운이 물씬 느껴졌는데 강원 산간 지역은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최고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봄꽃 대신 눈꽃이 만발했는데요. 주말인 내일까지도 눈이 더 내린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하얀 도포로 갈아입은 산이 짙은 운무 속에 신비로운 자태를 뽐냅니다. 나무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시린 겨울빛이 선명하게 덧칠됐습니다. 해발 1458m 발왕산 정상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봄이 완연했었지만 오늘은 그 자취를 감춘 채 겨울왕국으로 초대됐습니다. 정상을 따라 걷는 나무 데크길은 잠시 들른 여행자를 홀리고 발길을 붙잡힌 여행자는 순간을 영원으로 기록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줄곧 이래요. 부분이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진 아마 1000여 장 이상을 찍은 것 같은데. 바람에 날린 눈발이 나뭇가지에 두텁게 얼어붙어 눈꽃을 피웠는데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면 그 지대가 높아서 훨씬 예쁠 것 같아서 올라왔더니 자연이 너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뻐요. 대관령을 비롯해 강원 산지 대부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부터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 산지는 주말인 내일까지 10에서 30cm의 눈이 더 내리고 영서 평지에도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부터 강원 영서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고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고 내일 새벽부터 경기 남부와 충북에도 최대 10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엔 기온이 다소 떨어져 다음 주까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요즘 반도체 대란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계약을 하고도 차를 받기까지 기본적으로 수개월은 기다려야 하고요. 길게는 해를 넘기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식이 변경이 됐다면서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출고가 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소비자들, 추가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모 씨는 아버지 칠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21년형 아반떼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당초 차량 출고는 올 1월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고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차를 판 대리점에서 80만 원을 더 내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차량 연식이 변경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21년형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거는 구매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받으니까 저로서는 황당하죠. 22년형이 휠 크기가 커지고 디지털키 성능이 좋아졌다지만 김 씨는 추가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신차 대기 수요가 이어져 연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옛날 그 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아니에요.
원자재 값이 오르고 반도체 수급난까지 계속되면서 신차 공급이 늦어지는 사이 연식 변경으로 차값만 오르는 이른바 카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가격이 책정된 차량보다는 신차 출시에 맞춰서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소비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연식이 변경되면서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뿐입니다. 자동차 매매 약관에는 사양 변경으로 변동된 비용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새 차를 인도받으려면 적어도 7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소비자는 추가금을 떠안고 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 그리고 대선 캠프 인사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깃집으로 보이는 방 안에서 남성 9명이 웃으며 술을 마십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누군가와 팔을 끼운 채 이른바 러브샷이랍니다. 뒤로 김병욱 의원이 술을 마시고 있고 그 옆에 윤상현 의원도 보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특보를 지낸 송태영 충북대 교수 등 대선 캠프 소속 인사 3명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고깃집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애초 식당은 5명이 예약이 돼 있었지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의원들까지 합석하면서 모두 9명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3구 재보궐선거 서울 서초갑에 무소속 출마했던 송자호 씨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 찍은 사진을 스스로 블로그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송 씨까지 포함하면 참석자는 모두 10명. 사적 모임을 최대 6명까지로 제한한 방역 지침을 어긴 겁니다. 송 씨는 선거 일주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회식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본인들끼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신 것 같은데 할인하겠는데 왜 거기서 자리가 없으니까 사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국회의원 3명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을 입증하는 사진이 있는 만큼 신원이 확인된 참석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윤석열 당선인 현수막을 걸고 국회 인근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한 지지자 수십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구청 직원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무시한 채 빠져나가 7명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3건이나 발생했죠.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형 산불이 나는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피해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1년 내내 산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잇따라 발생한 6건의 산불은 2만 3천여 헥타르를 태웠고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과 5일 연이어 치솟아 오른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은 지금 피해 조사 중이지만 확인된 것만 2만 4천여 헥타르를 태워 역대 최대 피해 산불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에는 산림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거나 24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탈 경우 대형 산불로 분류합니다. 정확한 산불 통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난 1991년 이후 30년 동안 아직 피해 조사가 한창인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을 빼면 대형 산불은 모두 66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가 36건, 경북이 1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월별로 보면 4월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3월 13건, 2월 8건, 5월 4건, 1월 1건입니다. 이 가운데 1, 2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2019년 1월 1일 강원 양양 산불을 비롯해 총 9건인데 대부분 최근 4, 5년 새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겨우내 내린 눈이 녹은 뒤 건조해지는 3월 말, 4월 초에 집중됐지만 최근 10년간 영동 지역 강설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후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년에 비해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감소하여 산불 조심 기간뿐만 아니라 전 기간의 산불 위험 지수 상승으로 특히 대형 산불이 언제든 날 수 있는 만큼 따라서 산불의 예측과 감시, 대응, 복구에 이르는 산불 관리의 전 과정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도와 같은 이런 기반 시설이라든가 산불 진화, 장비의 획기적인 증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산림당국은 5월까지는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산불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강정호 선수와 계약했습니다. 2년 전 싸늘한 여론의 복귀를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키움이 기습적인 복귀를 추진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강정호의 복귀 소식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키움은 5줄짜리 보도자료로 강정호의 복귀를 KBO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 단장이 미국에 있는 강정호와 통화해 최저연봉 3천만 원에 계약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본인이 흔쾌히 수락을 못 하더라고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야구 선배로서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2016년 말 서울 강남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스스로 선수 생활을 망친 강정호. 2019년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뒤 이듬해 국내 복귀를 시도하며 사과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많이 느꼈고 조금이나마 삭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엔 여론 악화로 복귀 의사를 접었지만 오늘 키움과의 계약 발표로 강정호는 KBO의 1년 징계가 끝나는 내년엔 아무런 걸림돌 없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나 당시에 이미 징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에게도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키움은 강정호가 복귀를 철회할 일은 없을 거라며 용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팬들분도 화는 많이 나시겠지만은 좀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3차례 음주운전에 3년에 가까운 공백기. 키움과 리그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과연 누구를 위한 복귀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 불편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서울도 내일 홈 개막전 연기를 요청했지만 프로축구연맹은 규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9명의 확진자를 시작으로 이후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어난 울산은 무려 26명의 선수가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모레 열릴 예정이었던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도 출전 가능 선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오늘 전격 취소됐습니다. 지난주 울산 원정에서 페널티킥 반칙 오심으로 역전패를 당한 서울은 내일 홈 개막전을 앞두고 악재가 겹쳤습니다. 지난 울산전 엔트리 18명 가운데 1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안익수 감독 포함 코치진 4명도 확진됐습니다. 타 구단으로의 코로나 확산 우려와 함께 코로나 감염 외에 부상 선수도 10명이나 있어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은 경기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경기 4시간 전까지 코로나 음성인 선수가 골키퍼 1명을 포함해 17명 미만이어야 해당 팀의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프로연맹의 매뉴얼에 따른 결정입니다. 출전 가능 선수 17명이라는 기준은 애초에 코로나 감염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고 그 외의 사유로 출장이 어려운 선수들까지 이 기준에 다 포함시키기에는 어렵다.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만들어진 규정이 가파른 오미크론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칫 선수단 안전을 뒤로 한 경기 강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올 시즌 KT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박병호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이적 첫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상 춘분을 코앞에 두고 봄을 시샘하는 듯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악산의 모습인데요.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눈발이 잠시 약해졌지만 한밤중에는 다시 강해질 전망인데요. 특히 내일은 수도권 지방의 날씨도 급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한 눈이 집중돼 중부 내륙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남부, 강원 내륙, 충청 북부와 경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10cm 이상이 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남부 내륙에도 최고 5cm가량입니다. 눈이 강하게 내려 도로에는 빠르게 쌓이겠고요. 또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눈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은 부쩍 쌀쌀해져서 내일 아침 서울이 2도, 대관령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눈이나 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 2도, 대구 3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울이 6도, 부산 8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